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이제 배우자 외도와 이혼을 겪은 상담사라는 걸 알고 저와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 지금 너무 괴로운데 선생님 언제쯤이면 제가 좀 나아져요? 언제쯤이면 제가 좀 내려놓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평생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그거 평생 가는 괴로움 아닙니다. 언젠간 끝납니다. 그 시간을 그냥 살아내고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니까 너무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그 10년 전에 그때를 되돌아서 생각해보면요. 30대 초반에 새댁이었지, 전업주부였지, 애는 또 7살, 5살 둘이나 딸렸었지. 그 와중에 또 전남편 새끼는 바람나서 상간녀랑 살림 차려가지고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내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나한테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끊었어. 그리고 뭐 애들도 안 보러 와. 뭐 별일이 다 있었어. 그 몇 달 동안에 아주 압축해가지고 아주 살면서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제정신으로 살았겠냐고. 당장 돈 없으니까 냉장고 파먹다가 나중에는 뭐 집에 있는 물건들, 애들 책 이런 거 그때 당근도 없었어. 중고나라에 막 팔아가지고 그걸로 생활비 쓰고. 또 이제 폐물이랑 애들 금반지 같은 거 다행히 전 남편이 그건 안 들고 나가가지고 종로 금방에 가가지고 그 금반지 팔아가지고 몇백만 원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로 몇 달 생활비 쓰고 애들 유치원비도요. 지금은 뭐 지원금이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애들 유치원비 한 달에 막 30만 원씩 냈었어. 애들 유치원비만 60만 원인데 이 새끼가 생활비를 끊고 카드도 끊었으니까 막 이래저래 정신이 없는 생활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내가 그 시절을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래도 나중에 이혼을 하든 배우자와 회복을 하든 그래도 나중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행복을 되찾은 분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오늘 한번 이야기 해볼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요. 일상의 루틴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낸다는 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배우자 외도라는 상황이 벌어졌어. 내가 진짜 우울하지, 불안하지, 앞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모르겠지. 막 사람이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밥도 안 넘어가지. 그 와중에 또 애들은 또 챙겨야 되고 애들한테 티내면 안 되니까 이 마음의 괴로운 거를 내 스스로 막 속에서 막 갉아먹는데 피눈물도 이런 피눈물이 없더라고요. 진짜 애들 먹여야 되니까 계란 후라이라도 부쳐가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맨날 해주는 게 계란 후라이랑 김치볶음밥이야. 그거 하면서도 눈물이 막 줄줄 나고요. 특히 저는 우울증이 이제 잠으로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우울하면 잠이 안 온다고 하는데 그냥 자버리는 거야. 애들이랑 같이 초저녁에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12시간, 14시간씩 막 자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몸이 피곤하고 천근만근이고 막 죽을 것 같고 기운도 없고 막 그 와중에 증거도 잡아야 되지, 상간녀 쫓아가서 박살도 내야 되지, 소장도 써야 되지. 내가 그때 그걸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그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을 더 부여잡아야지만 그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침잠해서 잠식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우자 외도 때문에 마음이 아프니까 다니던 직장 때려쳐, 다니던 운동 그만둬, 모임도 안 나가, 친구한테 전화도 안 받아, 다니던 교회도 안 다녀, 이렇게 일상생활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일수록 더 그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기가 쉽고요.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면서 우리 하루 24시간을 다른 걸로 그냥 이렇게 채워가면서 그 배우자 외도 문제를 좀 잊어버려야 되고 거기서 좀 벗어나는 그 여유가 좀 생기고 하는데 그 자기가 누리던 일상을 포기를 해버리면 그 시간에 오로지 배우자 외도에만 매달리게 되니까요. 마음이 더 괴로워지고 더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 일상을 견뎌내면서 잘 영위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대인관계, 일, 학업, 뭐 이런 것들, 살림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던 대로 그나마 80%라도 한다 생각으로
꾸역꾸역이라도 이어나가야지 훗날에 그 시절을 되돌아 봤을 때도 그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아냈구나 라고 후회가 없는데, 이 일상을 너무 놓아버리면 배우자 외도에만 매달려서 더 괴로워지고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도 저 바람난 배우자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것도 다 포기했다 이렇게 원망밖에 안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일상을 잘 살아내도록 더 부여잡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게 바로 우울증이잖아요. 침대 밖으로 나오기가 싫어. 일어날 수가 없어. 맨날 눈물이 나서 베개가 맨날 젖어있고 눈물 자국이 막 생겨있어. 그게 진짜 우울증이고, 밥도 못 먹고 뭐 아니면 폭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식이장애, 수면장애, 대인관계의 문제, 대인기피증, 또 뭐 너무 지나친 우울과 불안 이런 걸 느끼는 게 이제 우울증의 증상인데, 이게 너무 심해서 내가 도저히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생각했을 때도 나 이거 병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신경정신과 가서 진단받고 약 처방도 받아서 약 복용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신과 약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다던데, 그거 중독된다던데, 나중에 나 이혼할 때 불리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과를 가는 거를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 정신과 약이 그렇게 막 중독성이 있지도 않고, 나중에 내가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의사와 상의해서 약 복용을 중단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 혼자 이겨내려고 그러고 약 먹으면 멍해져서 먹기 싫어요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됐는데도 약 복용을 미루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우울증 같은 거는 약 복용을 하셔서 그 시간을 그래도 지혜롭게 버텨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약 복용, 특히 의사가 먹으라 그랬으면 먹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그때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상간녀로 보이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집 나간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 환청까지 들리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때 내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과 가서 약은 받아왔는데 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약을 안 먹고 어떻게 버텼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멍청했다 싶어요. 그냥 그거 먹고 버텨냈어도 되는데 그 약을 먹었으면 내가 애들도 좀 더 기운내서 챙기고 이상한 증상이 시달리지 않았어도 되는데 괜히 안 먹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요, 나를 위한 것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시절에 그래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때 이제 헬스장을 다녔었어요. 3개월에 8만 원 하는 그 공원에 딸려있는 YMCA 헬스장 같은 걸 다녔었는데, 거기를 같이 다니는 언니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바람났다고 그 언니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지금 같으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린 새댁의 마음에 그 언니들한테도 우리 남편 바람나서 집 나갔다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버틴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그런 걸 안 다니면은 이 언니들이 눈치를 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꾸역꾸역 그 헬스장을 어떻게 다녔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내가 그래도 거기라도 다녔으니까 나가서 그 언니들이랑 나가서 햄버거라도 먹고 밥이라도 먹었지. 그리고 또 애들 때문에라도 잠자리채 들고 맨날 매미 잡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매미 잡으러라도 나갔으니까 내가 그래도 맨날 울고불고 안 하고 나가서 멀쩡한 척 하면서 지냈지. 애들 놀이터 나가가지고 엄마들이랑 같이 피자 시켜 먹고 뭐하고 할 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내 진솔된 얘기는 못할지라도 겉도는 얘기라도 애들 바라보면서 억지로라도 웃었으니까 그 시절을 버텼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그래서 나를 위한 거 또 뭐겠어요. 몸을 위한 거는 운동이 있고, 머리를 채우는 거는 공부, 자격증, 시험 대비 이런 거, 그리고 또 마음을 채우는 거 명상이나 종교 활동, 그리고 또 내 통장을 채우는 거, 지갑을 두둑하게 하는 거, 경제 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겼잖아요. 내가 이 새끼한테 헌신하고 이 새끼 원하는 대로 탁 따르면서 살았더니 결국 돌아오는 건 배신이네. 이제 진짜 나를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노력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나를 위한 걸로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집 나가서 발정난 개처럼 돌아다니든 간에, 집에 들어와서 나를 소 닭보듯이 하면서 개무시를 하든 간에, 아니면 돌아와서 깐족깐족거리면서 내 신경을 거스르든 간에, 이 바람난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결정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네가 뭔 지랄을 하든 난 너한테 별로 자극받고 싶지 않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위한 것으로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내 인생을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람난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영향, 얼마나 끼치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바람난 배우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 인간만 돌아오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저 인간만 돌아오면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없는데 하면서 배우자가 돌아오기만을 이제 너무너무 기다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렇게 놔지더라고. 나중에는요, 저 새끼 돌아오면 나 오히려 못 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인간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내려놓는 게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건 아니었죠. 처음에는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이거를 못 놓아서 그렇게 안달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 인간 밑바닥도 보고, 또 나도 별짓을 다 해도 저 인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 정리가 좀 된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도 내 마음도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는데, 하물며 7살 5살 난 내 자식들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저 인간 내 맘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는 내려놓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포기하고, 수용해야 될 것은 수용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을 다시 리디자인 해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가정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야. 우리 참 집도 샀고 이 정도면은 벌이도 괜찮고 애도 둘이나 낳아서 잘 크고 있고,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탁, 우리 가정 비정상이야. 나 망했어. 내 인생 망한 것 같아. 저 인간 대체 왜 저러지? 앞으로 우리 애들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우리 애들도 이제 망했어. 이런 생각이 막 휩쓸어서 휩싸여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의 기준을 누가 정했는데, 정상적인 삶이란 게 대체 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이혼을 해도요,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하던 대로 아이들 잘 키우면서 멀쩡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바람난 배우자에게 두지 않고 나에게 두다 보면요, 나 일상대로 잘 살고 있어. 내 몸 건강해. 내 멘탈 건강해.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어떻든지 간에 그 기준을 나에게 두고 내 일상을 잘 살아내고 내가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회복도요,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가 회복된다, 바람났다가 돌아온 배우자랑 회복하고 나서 오히려 더 잘 산다, 막 이런 거에 너무 희망을 크게 갖다 보니까, 내 배우자는 바람났다가 돌아온 거는 같은데 아직도 왜 저렇게 겉돌까요? 왜 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왜 아직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내 상처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회복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준을 좀 낮춰야 돼요. 우리가 새신랑 새신부가 아닌 이상 어떻게 바람 폈다 돌아온 그 인간이랑 어떻게 신혼부부처럼 더 알콩달콩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 인생에서 영영 물 건너 간 거야. 새 사람 만나는 게 빠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바람났던 인간이랑 살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 이 사람이랑 내가 예전처럼 남녀 관계로서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없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가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아이들 엄마로서, 아빠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서로의 역할을 잘 해나가면서 이 가정의 틀을 유지하는 게 일단 정상적인 가정이고 일단 괜찮은 부부관계다라고 기준을 낮추면요, 이 남자가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그럭저럭 역할 잘하고 있어, 괜찮네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여자가 집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엄마 노릇하고 있어, 그러면 나름대로 괜찮은 가정이 된 거고 회복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 가정의 틀이라도 유지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정도 붙고 다시 화해하면서 다시 살아가는 감정도 생기고,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건데, 조급한 사람들,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은요, 없는 문제도 만들어냅니다. 배우자가 그래도 막 뛰쳐나가는 거 아니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혼자 안달복달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아직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이 사람이 제대로 반성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진짜 반성하면 저럴 수가 없다, 아직도 나한테 냉랭하게 대한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안달복달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에 내가 이상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나 스스로도 들들 볶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사소통도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바람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마음을 부여잡고 이 사람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노력을 인정해주지는 않고 자꾸 안달복달을 하니까 결국은 이 바람났다가 돌아온 배우자도 지쳐버리고요. 안달복달하는 사람들 마음은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지쳐서 오히려 가정의 틀마저도 유지할 수 없게 튕겨져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배우자 외도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메타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혼자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메타인지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요. 우리가 카페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이미 나의 이 단계를 지나간 사람들의 사연을 읽고 보고 하다 보면 내 문제가 나는 크게 느껴졌는데 저 사람에 비추어 보니까 내 문제 그렇게 크지 않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고요. 또 나만 이렇게 괴로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괴롭구나, 원래 인생이란 게 이렇게 괴로운가 보다 라는 또 통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페 활동이 중요하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고 제가 쓴 칼럼도 있고 서로 이제 용기도 북돋아주고 정보도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카페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